네, 잘 쉬셨습니까? 네, 다시 8주차 1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발상론에 있어서의 그 재정의 부분의 두 번째 사례로 시원스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시원스쿨이 왜 재정이지? 라고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싶네요.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한 이유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듣는 거와 그냥 듣는 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례가 왜 재정이지? 왜 고객의 재정이지? 한번 고민하신 분들은 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생각했으면 그게 다시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게 맞으면 그게 또한 맞췄기 때문에 또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대면 강의일 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학습도 또 기억력을 오래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스킬인데 이 온라인 강의다 보니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잠깐 브레이크 했었습니다. 시원스쿨이 그러면 왜 재정일까요? 예. 기존에 있는 영어 강의는 어떤가요?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도. 네. 항상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실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시원스쿨의 고객의 재정의는 뭐냐면 기존의 이런 유명 영어학원의 사업 전략은 영어를 좀 하거나 좀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도록 하는 토익 한 500점, 600점 나오는 친구가 좀 더 잘해서 700, 800, 900 이렇게 나오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찾는 그런 데는 주위에 많았던 거죠. 이 시험스쿨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누구, 그리고 비고객화를 고객화를 위한 질문. 영어는 사실 그리고 왕초보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런 왕초보는 어디서 가서 배우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시원스쿨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원스쿨에 대한 창업 히스토리나 또 이 시원스쿨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저도 판단했는데요. 참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에 대한 재정의 도표를 보면 기존 고객은 그죠? 초급 또는 중급의 영어 실력을 갖춘 일반인이 중급 이상 또는 고급 수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이나 해외 유학 등을 위해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를 패스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이 된 고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왕초보 수준의 영어 실력자. 그냥 기초 회화 정도를 하고 요즘은 이제 해외 자유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많이 주춤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 나갔을 때 좀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가이드 없이 자율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중등 수준의 영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필요한 그런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되게 많더라 이거죠. 수요층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재정이 맞나요?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여 지오스쿨이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이 재정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how, 그럼 어떻게, how to에 대한 탐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왕초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 노하우.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이제 영어를 모를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 그 알파벳이 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가 처음 영어 배울 때 그 밑에 이제 한글로 썼던 것처럼 영어 단어 아래 한글로 이제 발음 표기를 한다던가, 그죠? 문장을 리듬과 박자로 읽게 하여 노래처럼 익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로 이 스원스쿨의 이 How to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사한 사례로 미국 LA에 한국 그 학생이 창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요. 이게 사실 기존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영어는 누구보다 잘할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가르치지?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현재에 가 보면, 물론 이제 유학을 가거나 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런 이 대학이나 석사 박사를 학위를 졸업하고 뭐 기술이나 투자 이민을 간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제 생활용으로 이민을 가신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뭐 회화나 뭐 영어에 대한 스킬보다는 생활용으로 이제 영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할머니 세대, 그죠? 이때 보면 이 문맹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저개발되어 있는 또는 개발도상국도 그렇지만 저개발 국가에 보면 물론 뭐 이런 식수나 여러 가지 문제도 제일 있지만 또 큰 문제가 이 문맹률이거든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6.25,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 6.25 전쟁, 그러니까 사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 학업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하지 못했던,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교육까지도 받지 못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죠. 그런 분들이 한글을 말을 못 하시나요? 네, 말은 다 하시거든요, 그죠? 다만 읽고 쓰지를 못할 뿐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민을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 생활용으로 처음에 이민을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외국 사람들하고 말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거나 또는 영어를 읽거나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해하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거예요. 예. 미국 이민자들이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니즈에 맞춰서 고객을 재정의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 사실은 이제 이 고객에 대한 그것 또한 재정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영어를 잘 쓰고, 그러니까 문법, 그리고 뭐 이런 보캐블러리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읽는지 그걸 배움으로써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새롭게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훨씬 더 말을 조리 있게 그리고 더 이 삶을 유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던 것처럼 이 시원스쿨의 이 고객에 대한 재정의의 내용도 기존 고객과 재정이 된 고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와 환자라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의료기기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죠. 이 의료기기 이건 좀 뭐 CT 촬영기인데 이 의료기기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뭐 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병원 관계자, 그죠? 의사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죠. 왜냐하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측은 어쨌든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1차적으로 이 의료기기를 구매를 해서 환자의 진료를 보죠. 그래서 이 의료기기의 품질이 좋고 나쁘고가 물론 환자의 어떤 질병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그 확인에 대한 정확도도 있지만 얼만큼 빨리 그거를 확인하는지 그래야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병원의 어떤 매출이나 또 성과와도 연동이 되니까요.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그 의료진들에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분들이 진정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보는 영웅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우리가 뭐 인지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은 아주 여러 번 말 안 해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이런 보건이라든지 의료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더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뭐 TV를 틀면 의사들 관련된 뭐 드라마나 뭐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그렇고 요즘 뭐 핫한 뭐 그런 또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도 또 의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의 실제 1차적 고객은 맞습니다. 의료기기의 1차적 고객은 병원입니다. 병원. 그 병원의 또 고객은 고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상은 환자이겠죠.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이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있어서의 이 의료진들의 어떤 니즈를 잘 반영해야겠죠. 환자들의 어떤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유사한 사례를 보면, 그러면,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 발상론,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의 무언가를 보고 그거를 다시 재인용을 하거나 다시 재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유치원 또 어린이집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제 어린날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을 일단 대상으로 잘 이렇게 그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학부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학부형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학부형들의 어떤 조문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보다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홍보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가 갖고 있고 어머니나 뭐 이렇게 아빠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 반발하시는 분도 있죠. 실제로 가야 되는 그 어린이가 거기에서 가기 싫다고 때를 쓰거나 거기 있는 선생님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겠죠. 다른 데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고객, 1차 고객, 그리고 그 고객에도 다른 또 대상은 누구인지 이렇게 이제 고민해서 재정의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어떤 고객에 대한 재정의 부분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창의발상론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트리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트리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트리즈. 이 독일에 있는 이 겐리 알트슐러라는 이 박사가 창의성을 고민을 하면서 발명에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명에도 이런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할 거다라고. 이분이 이제 1926년에 태어나서 98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상당히 천재적인 그리고 뛰어나신 이런 브레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게 무엇인가 새롭고 다르다는 통념에서 정면을 도전해서 일련의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트리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트리즈가 보통 우리 팁스라고 하는데 이 트리즈는 이 팁스의 독일식 발음을 바꾼 겁니다. 이 Theory of Invented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독일어로 하면 트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트리즈의 탄생 과정은 전 세계에 있는 특허 150만 건을 분석을 합니다. 엄청난 수고고 노력이죠. 이 150만 건에 대해서 이 전체 특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발명이라든지 어떤 신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허만을 추려서 150만 건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인벤티브가 이런 말씀드린 발명에 대한 특허 4만 건을 이 150만 건에서 추려내고요. 그 4만 건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키, 열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발명의 문제가 뭔지를 앞서 말했던 재정의를 이야기했잖아요. 발명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책의 수준 그리고 그 진화에 대한 유형 그리고 이 발명에 대한 규칙성 이런 것들을 이 150만 건들을 다시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러니까 분류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해석하면서 요 네 가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알트슐러 박사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트리즈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 트리즈는 절충이 아니라 모순의 근본적으로 해결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39가지의 어떤 이 발명의 이 표준적인 특징과 그리고 40가지의 발명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4만 건에 대해서 4만 건 발명 특허인 4만 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요렇게 모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이 모순 행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과 그리고 가로 행축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물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봉착을 하거나 또 그 문제에 대했을 때 그 사이에 만나는 이 접점에 있는 해결 솔루션들을 적용을 1차적으로 해보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뭐 통에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갖고 번호를 넣고 번호를 넣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관련된 숫자가 적히는 이런 그 쪽지가 톡 튀어나오게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판매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 트리즈도 이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서 없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보통 그 창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건 인사이드 박스라고 해서 드류 보이드라 그리고 제콥 박사가 두 명이서 만들었던 또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인사이드 박스에서 그 박스 안에 보통 아우터 박스 박스 밖에 사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 중에 또 하나 이게 또 창의성 관련된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라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 SIT, 그 Systematic Embedded Thinking이라고 해서 요 SIT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제거를 해보고 또 용도 통합, 그리고 복제, 분리, 그리고 속성 의존 이렇게 5가지 내용들로 해서 각각의 하나씩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어떤 사례들을 제가 쭉 가지고 와서 어떤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이 창의 발상론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례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 클로즈 월드라고 해서요. 이 갇혀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가져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튼을 넣고 그걸 위한 또 여과 장치를 넣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에 있는 그 리소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원을 현재 갖고 있는 부분들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 월드 해결법이라고 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각 주어진 리소스만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 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죠? 바리케이트입니다. 바리케이트. 그죠? 바리케이트가 뭐죠? 무슨 그 시위라든지 또 사람들의 접근을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바리케이트가.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길을 안내하거나 이렇게 길을 안내하거나 또는 시위대가 있을 때 시위대가 이쪽 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게 바닥에 줄 그어놓는다고 넘어오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위대가 긍정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죠. 근데 이 바리케이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발이 이렇게 달려있긴 하나 이게 너무 작죠. 그래서 이 툭 치면 이게 쉽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자리라 하면 시위대가 많아지면 이 바리케이트가 쉽게 넘어가잖아요. 시위대가 많아져도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그럼 솔루션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우들이 이 문제를 여러 번 내봤는데 학우들이 많은 답변을 해요. 여기에다가 못을 치자, 박아버리자.
근데 이 바리케이트, 이동식 바리케이트의 장점은 뭐죠? 시위대가 365일 24시간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도로를 점거할 때도 있으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시위가 없어지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동에 대한 용이성. 이 이동식 바리케이트는. 그죠? 근데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물론 튼튼하긴 하겠지만 이동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게 뭐 없을까 하면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가 철조망을 이렇게 막 감아서 접근을 못하게 하자. 아마 많아도 여기는 철조망 있으니까 접근 못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고압 전류를 흘려서 손을 대면 아주 그냥 감전사 당하게.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아이디어일 수는 있으나, 월스트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 또한 이 갇혀있는 또는 굳어있는 뇌를 여러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좀 깨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데 좀, 혹시 이거 외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많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 신선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에게는 참여도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게 왜 이거보다 더 나으냐고요? 질문하신 분 계실 때 이게 문제점 뭐였죠? 많은 시위대가 오면 이 시위대가 이거를 밀어서 넘어뜨리기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죠?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로 이 바리케이트를 눌러서 스스로 이 바리케이트의 무게감, 그러니까 이 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무게가 여기 철판에 눌려지게 돼서 이 바리케이트는 일로 잘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물론 살짝 했지만 뒤에도 요만큼의 발이 있겠죠. 뒤에 발이 없는데 이게 더 잘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클로즈 월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있는, 또, 그 위치에 있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했을 때, 아이팟이 성공했던 이유가, 이 한마디 단어 때문에 합니다. Simple is best. 단순함이, 베스트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바리케이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데 와서 못을 갖고 와서 망치를 박는다든가 철조망을 건다든가 전기를 흘린다든가 여기에 물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설치를 일단 해놓으면 한 사람이 올라올 때와 100사람이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의 몸무게가 실제로 이거에 대한 하중이 되어서 이게 더 잘 안 넘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바리케이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갖춰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서에 설명드렸던 클로즈 월드 앞에 요 인사이드 박스가 뭐냐 하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9개의 점을 찍고 요거를 네 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4번의 선으로 잇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박스의 책의 이제 내용의 테스트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인사이드 박스라고 해서 아웃 박스라고 해서 상자 밖에 벗어나서 생각을 하라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9개의 점을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4번의 선을 그어서 다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요 안에서 이걸 암만 이 숫자를 돌려도 숫자를 해도 이 선을 다 잊지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선을 벗어나서
세 번 울리죠. 하나, 둘, 넷, 셋, 이렇게 하여튼 네 번인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네모난 박스를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다 이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상자 밖을 벗어났을 때 실제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정되어 있는 생각에서 좀 더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아까 이거는 5번이네요. 둘, 셋, 넷, 5이잖아요. 그죠? 4번 만에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 4번의 선으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 9개의 점을 다 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처럼 이 창의 발상론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생각들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더 확장적인 부분들도 고민들을 해보라는 거고 아주 어린 저학년들 있잖아요. 저학년도 아니죠. 뭐 2살, 3살 이렇게 말 배우는 친구들한테 색깔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교육학자들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 색이 빨간색이고 이게 초록색이다. 이게 파란색이다라고 애들한테 알려줘 버리면 그 유사한 색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이 빨갛스름한 이런 색만 보면 그냥 다 빨갛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의 아주 그 영유아들의 사고가 이렇게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들만 조카라든지 뭐 이런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이거 색깔 알려주면 이거 무슨 색? 빨간색 이렇게 알려주는 거가 오히려 애들에게는 그 뇌의 색감에 대한 이런 풍부한 더 많은 색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보면서 그 색을 이 색은 따뜻하다 뭐 아니면 빨간색을 보고라도 뭐 이거는 뭐 꽃색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냅둬야 되지 이게 빨간색이고, 이건 초록색이고, 이건 뭐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정의해버리고, 알려줘버리면, 거기에 애들의 색감이나 사고가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창의 발상론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에 대한 재정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가두지 말고, 좀 확장성 있게, 그러려면 일단은 좀 비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한 번씩 왜 그런 이벤트도 하잖아요. 뭐죠?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짬만 나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항상 뭔가를 이제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발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스마트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마트 치매도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화번호를 몇 개까지 외우시나요? 혹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가사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 곡이나 되시나요? 예전에 이 노래방이 없거나 또 스마트폰이 없을 때 뭐 핸드폰이 없을 시절에는 스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머릿속에 적어도 제 기억에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뭐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친한 친구나 뭐 집 전화번호나 친한 친척분들 댁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 또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 수가 불과 뭐 한 대여섯 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또한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방향 감각이라든지 그죠? 뭐 동서남북에 대한 위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또 스마트폰에 이런 뭐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차량에 다 이런 내비게이션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을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한 번씩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생겨서 아주 근거리에도 뺑뺑 돌리는데 그 뺑뺑 돌리는 도로를 돌아서 뭐 갔던 적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치매구나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제 뭐 이런 책을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이라든지 가끔은 이렇게
봄의 좋은 날에 멍하게 한번 멍 때리기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요 바리케이트 프로블럼까지 우리가 했고요. 요건 다른 또 문제라서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일단 반장 선거하고 금요일날 반장 누가 선출됐는지를 확인해서 그 반장을 통해서 단톡방 개설을 이번 주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날 다시 요 창의 발상론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